근데 철학은 제가 봐도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난 누군지, 난 누구야? 그 질문부터 이제 철학의 원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단순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못하죠. 대부분 평생 동안 살면서.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이런 책도 보고 그 답을 알고 싶은 거죠. 결국 말하다 보니 자기를 알고 싶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제가 책 쓰기 할 때도 이런 얘기 하죠. 서문이 정말 또 몇 페이지 안 될 수도 있고 긴 페이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서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다 녹아나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왜 썼는지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것까지는 좀 덜한데 보통은 서문에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내가 말하고 싶은 이 300페이지, 400페이지의 주제는 대충 이런 거야. 이 책에도 대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문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그래 이 책 한 권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목차도 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서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서문 잘 쓰셔야 출판사에서도 동의가 되죠. 네. 자, 4페이지부터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허약한 신체를 갖고서도 지구의 지배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안다는 자신감 때문일 거다. 여기서 자신감은 어디서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 또 생겨서 제가 네.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죠. 네.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멋진 집이나 멋진 차나 우리가 명품을 우리가 치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돈이 되게 많다라는 건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좀 드릴게요. 돈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표시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건 통장의 계좌에 번호로 찍혀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 건 표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멋진 집, 멋진 차, 명품을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걸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돈이 50억 있어, 100억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판사야. 뭐 이런 거 드러내려고 애쓰죠, 그분들이. 예, 그게 다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근데 이분이 서문의 첫 문장에 예,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자신감 때문이다. 동의가 돼요. 우리 인간이 정말 자신감으로 충만하죠. 4페이지에서도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했어요.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정말 미물이다. 지금도 그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조금 달라요. 현재까지 지구를 그래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종이 인간이다. 하나의 종에 불과할 수 있지만 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자, 4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4페이지만 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유기물이나 무기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모두 불가능한 것들이다. 네. 어디서 읽었는데 동의가 돼서 팔이 부러진 사람은 팔이 부러지면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뼈를 붙이는 게임이 아니에요. 뼈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갖다 대는 거예요. 실제 팔을 붙이는 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붙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채훈이라는 저자가 했던 얘기가 무기물이나 유기물의 도움 받지 않고는 인간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지. 그 팔을 붙이는 게임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세포, 우리 몸들이. 네, 5페이지에 무양실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거 나중에 책으로 쓰실 때도 이런 사례 옮기면 너무 재밌죠. 하버드 대학에는 무양실인데 소리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이랍니다. 들어가면 딱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는 자신의 신경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또 하나는 혈액이 순환하는 소리까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하면 우리 혈액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느냐 좀 되게 엄청난 그 사실관계를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들을 수 있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고 곤충들은 6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진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동의가 되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엄청난 개미들이 제 발에 밟힙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네, 살상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 페이지에 또 몽테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증거다. 이 무지의 자각은 아마 소크라테스부터 모든 철학자들이 하셨던 얘기,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모르는 게 아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네, 몽테뉴도 뭐 1500년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네, 모르는 걸 안다는 거를 정말 중요한 인간의 근거다라는 것. 네, 뭐 이분 이런 얘기까지 뭐
여행한 지역의 낯선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 뭐 법의 판단력, 국가와 종교, 심지어 뭐 신장 결석증이 가져다 준 육체의 고통까지 이 모든 걸 회의하고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이게 맞는지. 네. 역시 하여튼 위대한 철학자들은 네,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또 네, 인간은 하찮고 작고 하찮다. 지구를 구할 능력은 그냥 자신을 구할 능력도 없다. 네, 동의도 얼핏 되죠. 뭐, 무슨 지구를 구하냐, 뭐 자신도 못 구하는데라는 얘기도 있고, 네, 우리의 알미 개미나 소나무, 독수리의 암보다 더 정확하거나 우월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라고 채운 이 저자는 이야기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를 인간이 어지럽히긴 하지만 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게 요즘에 제 생각입니다. 15페이지 이제 본문에 가보면요. 13페이지에는 뭐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고양이가 누구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호전몽, 나비의 꿈이라고 뭐 버터플라이 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일까? 네, 장주는 장자를 말합니다. 네. 장주가 꿈꿨는데 자기가 나비로 전환돼서 꿈에서 막 행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 보니 이게 많은 사례들에서 일어나는 철학적인 명제죠. 나비가 꿈꾼 게 아닐까? 내가 진짜 나인가? 이 지금 현상계가 나비가 꿈꾸고 있는 세계가 아닐까? 이 얘기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달라도 나비와 장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변화한 것, 확실히 구분되는 나비와 장주, 장자는 이 확실성을 의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비, 나를 구분하죠. 현상계에서도 그냥 뭐 여기 뭐 영샘님 저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장자는 그 구분을 의심한 거죠. 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꿈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꿈이 아니고 이게 진짜 세계라고 생각해서 막 꿈찔꿈찔 하잖아요. 엄청나게 뭐 식은땀도 흘리고 하잖아요. 그 현실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나비와 장주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라는 이 얘기인데 어떤 다른 철학책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강민이가 있는데 이 정강민은 정강민 안에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 안에도 또 위가 하나 있어요. 위 안에도 조그마한 세포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죠. 근데 결국 이건 정강민이죠. 우리 몸 하나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유하는 데도 있어요. 어항 속의 물고기다라고. 이 우주가. 어항 속에 우리 물고기는 각자 다르다고 느끼지만 저 큰 우주를 굴리는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항인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장자 나비의 꿈을. 그래서 네,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아닌가 장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다. 꿈이든 현실이든 아무래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장자의 얘기 중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채운 저자 이분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을 판단하는 것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건 결국은 차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영생님을 안다라는 거는 내가 핸드폰을 안다라는 거는 나하고 영생님, 나하고 핸드폰을 구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계로 딱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통 절대계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현상계가 아닌 세계. 그래서 장주도 나비와 장주는 큰 형태는 차이가 나지만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은 나라는 거죠. 다. 주체로서의 자신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물건의 변화다. 만물은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지만 열매, 즉 본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쉽게 말하면 나비가 변했던 내가 나비였던 결국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체는 나다라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나비가 될 수 있는데 그 나비와 장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17페이지에 네, 또 글쓰기 관점에서도 좀 재밌는 페이지죠. 중간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이런 얘기 나죠. 정작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지하다. 채운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제가 글쓰기 수업할 때 이런 얘기하죠. 글쓰기 관점에서 주장이 나오면 이유와 사례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끄떡끄떡한다고 독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유를 댑니다. 이렇게 거울이라는 매개 없이는 그나마도 좌우가 뒤집힌 채로 밖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거울은 우리가 좌우가 변동돼 있잖아요. 내 모습, 내가 하는 행위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거냐라는 저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얘기를 요 이유 하나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이유로는 내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걸 자체를. 그래서 이분이 또 역시 좀 깊은
분이신지 몰라도 또 이유를 대죠. 사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아니? 사과가 너 뭘 근거로 사과를 안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그러면서 또 사과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건 사과의 판단 근거는 빨갛고 둥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맹인이라고 하면, 맹인은 볼 수 없으니까 빨간 거를 판단 못 하는데 어떻게 사과라고 판단하느냐. 감기가 든 상태는 향을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과라고 판단하느냐. 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만약에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라고 하면 사과로 판단할 수 없다. 또 손감각이 만약에 없다면 둥글다라는 판단도 느낄 수 없다. 지독한 악취가 나는 상황에서는 사과의 향을 맡을 수 없다. 결국 이건 누구도 사과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 곤충들한테는 이건 제 판단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 사과는 그냥 언덕이고 공기 돌릴 거다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사과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죠. 과학자나 농부만이 사과를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과의 형태, 효능, 뭐 열매가 열리는 과정, 뭐 성분 이런 걸 알아야 사과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또 퀘스천을 제기하죠. 그래야 우리가 사과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글쓰기 관점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주장 딱딱 하면서 모른다라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유 하나 들고 또 사과를 통해서 이유를 하나 더 들죠. 이렇게 많을수록 우리를 모른다라는 걸 독자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글쓰기 관점에서 봐도. 네, 18페이지 제가 느끼는 게, 채운 저자 사유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 페이지에서도. 또 20페이지에, 결국 뭐, 본문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대체 안다는 건 뭐냐라는 얘기. 우린 무엇을 아는가? 우선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몽테뉴 이야기와 같죠.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했죠.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는 거다라는 거. 결국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나, 주체. 아까 장주의 이야기를 하면 뭐 나비가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피상적으로 그냥 그 선입관으로 알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20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누가 봐도 이것저것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이러저러 하다는 거죠. 아까 사과의 예도 들었고. 네. 제가 책 쓰기 3주차 수업 때, 목차 수업 때 이런 얘기 했죠. 저자의 입장과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책 쓰기 제 수업을 듣고 목차를 꾸밀 때 어떤 외부 독자들한테 질문사항을 막 던졌다고 했죠. 왜? 목차를 꾸민데 내가 이 책의 주제를 쓰려고 하는데 독자들이 뭐가 궁금해서 주변에 자기 타겟 독자 되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다고 했죠. 아마 이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지를 받았을 때 그 설문지의 질문을 이 저자가 독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자가 생각한 독자 입장이죠. 예를 들면 독자가 난 이러이러한 게 궁금해요 라고 해서 그 설문지에 넣었는데, 그래서 목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질문도 제대로 보면 저자가 판단했던 질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죠. 핸드폰이 있으면 이게 객관적이긴 하지만 이 핸드폰은 우리 영샘님이나 강중영 이사님이나 이거 보는 순간에 다 다른 걸 느낍니다. 저도 다른 걸 느끼죠. 아마 지금 여러 추억거리, 여러 사항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떠오르죠. 핸드폰을 보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것만 우리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객관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눈에 들어왔던 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자, 채원이라는 저자가 뒤까지는 안 봤지만 책에 이 얘기의 핵심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각각 특정한 조건, 이게 각각 특정한 조건이 뭐냐면 어떤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내 감정 상태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기분 좋은 상태였을 때 사과를 보는 거랑 내가 정말 참담할 때 사과를 보는 거랑 달라요. 네, 그런 얘기. 또 20페이지에 뭐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보는 대상은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법공사상이에요. 말했던 내 마음에 들어온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디 스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나뭇잎이 흔들려서 바람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게 법궁사상이거든요. 네, 여하튼 네, 이게 철학적인 지금 채운 저자가 말했던 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온다. 이 얘기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이 아마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아까도 말했던 네. 빛이 있을 때만 빨갛고 인간과 함께 있을 때만 과일이지 사고파는 뭐 어디가 있을 때는 상품이 되죠. 사과는. 네, 백설공주에게는 네, 결국 독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과의 상태, 우리의 상태, 사과와 우리가 놓인 조건에 따라 사과에 대한 알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운 저자는.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도 모르는데 사과도 하나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상태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그래서 안다는 건 무엇일까? 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판단할 때 지금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다는 거죠. 5분 뒤, 1시간 뒤, 한 달 뒤에 지금 이것은 변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 질문에 또 반론을 하죠. 아니 바위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한 달 뒤 정도는. 네, 뭐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도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냥 물리적으로만 크게 변화 없지만 얘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법궁사상이라. 내 마음에서 그 바위가 들어오는 건 다르죠. 지금 이 바위를 보는 느낌과 한 달 뒤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따라 그 바위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21페이지에 또 좀 재미난 내용이죠. 맨 위에 있네요. 현실이라고 느끼니까 몰입되고 몰입할수록 더욱더 현실적이 되는 거다. 네. 몰입이 결국 사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간절함이 몰입이죠. 네. 그건 결국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여기서 또 말했던 게임 마니아들이 게임이 모두 가짜라고 했으면 게임에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는 동의되죠. 이게 다 가짜야. 그럼 우리가 중독될 수 없죠. 중독은 사랑에 과하는 게 중독이죠. 네, 그래서 다 진짜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버추얼 이렇게 쓰고 안경 이거 쓰고 뭐 해외도 다니고 알래스카도 오르는 그런 요즘에 그 있잖아요. 사이버 이렇게. 그게 우리가 인지하죠. 이거 가짜로 내가 실제 거기 간 건 아니고 필름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막 흥분도 되고 위험도 느끼고 땀도 삐질삐질 납니다. 결국 몰입돼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네, 여하튼 몰입은 사랑이다. 11페이지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죠. 아까 말했던 거 똑같아요. 이 각도에서 보는 거랑 약간 옆으로 가는 거랑 한 달 뒤에 보는 거랑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각도만 틀려도. 그리고 똑같은 음식인데 기분이 달라지면 음식 맛이 달라지죠. 다 경험하실 거예요.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밥맛도 없어요. 왜 똑같은 현상인데. 네, 결국 이 채운 저자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 뭐 많은 철학자들이 했었던 얘기죠. 네. 네,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분도 지금 제가 봐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잘 모른다. 그래서 알려고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확실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예를 들면 고정이 딱 되어 있다면, 일단 알고 난 후에 그 알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없고 후회가 생길 수도 없고 허무한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이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 딱 한 번 생기고 고정이 돼버린다면,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딱 오늘 한 번 알았다. 예를 들자면 나 경영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편안하게 내가 누구를 뭔가를 딱 알았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감정도 후회도 다시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알았다고 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책을 봐도 이건 완전히 알았는데 해도 또 그 책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죠. 그게 저자가 뭐 마술을 부린 게 아닌 우리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르고 다른 식으로 알을 구성하며 이걸 바탕으로 각자 다르게 판단한다. 네, 게다가 존재하는 것들이 늘 똑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몸도 마음도 시시각각 변화무상하게 변한다.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순간이 한 달 뒤, 10분 뒤, 1분 뒤에 다 변한다는, 그래서 삶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이것까지 21페이지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짧은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가 아마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저도 쟤는 안 읽어봤지만. 네, 여기서 일단은 리뷰는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